자,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22강이고요. 국제우편 요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국제우편 요금 개요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동그라미에서 국제우편 요금은 만구우편협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선편 우편 요금은 접수부터 배달까지 선편으로 송달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으로 통상 우편물의 요금, 소포 우편물의 요금과 한중 해상 특송 우편물의 요금, 여기에서 등으로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등으로. 자,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항공 우편 요금은 항공 통상 우편물의 요금, 항공 소포 우편물의 요금, 국제 특급 우편물의 요금과 K패킷 요금으로 해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과 3번 관련했을 때는 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얘를 갖다 구분했느냐라고 하면 운송 편별에 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항공과 선편으로 해서 요금을 나눈 것이죠. 네 번째 우편물 종별에 따라서 통상 우편물 요금과 소포 우편물 요금, 국제 특급 우편 요금, K패킷, 한중 해상 특송의 요금 등으로, 이것도 이제 등으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수정 부탁을 드리겠고요. 부가 취급에 따른 부가 취급 수수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옳은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될 텐데, 지금 2번과 3번은 운송 편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우편물의 종별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구성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국내 취급비, 그리고 도착국 내에서의 취급비, 그리고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고요. 국제우편요금은 만구우편협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국제우편요금 적용 방식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물품을 포함하지 않은 서장 등의 항공 우편물은 실중량과 부피 중량을 병행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물품을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서장의 항공 우편물은 실중량만 계산합니다. 두 번째, 국제항공 우편물 및 민간과 제휴해서 제공하는 국제우편물 서비스 일부에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병행 적용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피 중량을 갖다 고려한다는 것은 항공 우편물을 갖다가 여기에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민간과 제휴해서 제공하는 국제 우편물 서비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한 범주 안에서는요, EMS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포장된 우편물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닐 경우에 우편물에 가장 들어간 곳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튀어나온 곳이에요.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다른 크기의 상자 두 개를 갖다 연결할 경우에 각각 부피를 구해서 더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한 개로 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자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상자를 더 이제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 개로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길이로 계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가장 옳은 것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 4번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한 개의 물건으로 해서 간주한 다음에 가장 긴 길이를 측정한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별납은 통상우편물 10통을 추가하여야 하며 우편물의 종별, 무게, 우편 요금 등이 한 사람이 한 번에 발송하는 우편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국제우편에 있어서 별납, 그러니까 취급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국내 우편하고요. 국제 우편으로 해서 구분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10통 이상으로 해서 통상 우편물이다라는 겁니다. 통상 우편물. 10통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면 국내 우편 관련했을 때 내용도 보시면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이나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취급의 대상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소포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국제 우편에서는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 이렇게만 나와요. 그렇다면 소포 우편물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3번에 국제 특급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의 우편 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하므로 별납 취급에 특별한 요건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요.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의 경우에 물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구분하여 발송한다라고 했는데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그 내용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함께 해서 발송한다라는 거죠. 함께. 여기에 이제 구분한다라고 돼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함께 해서 발송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요금 별납 접수 시 발송 신청서 접수증 총 2부가 전산으로 해서 출력된다라고 했는데 내용 보시면은 내부가 돼 있어요. 내부. 발송 신청서 관련해 가지고 보관용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접수 창구 보관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착 부서 보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증 관련했을 때 보면은 발송인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접수증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우체국 송부용으로 해서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송인 교부용으로 해서 접수증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우체국 송부용으로 해서 또 접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총 4부가 전산으로 해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 별납 관련했을 때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별납의 경우에 있어서 물량이 적을 경우다라고 한다면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송 신청서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접수창구 보관용과 발착부서 보관용. 그 다음에 접수증 관련했을 때는 발송인 교부용과 국제우체국 송부용으로 해서 모두 내부가 전산으로 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국제 우편요금 별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편 취급국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별납 관련했을 때 지금처럼 국제 우편에서 우편 취급국을 갖다 제외하는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하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자, 여기에서 이제 접수를 어디서 하느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전국의 모든 우체국이에요. 근데 누구는 제외하느냐? 우편 취급국은 제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우편 취급국에 대한 제외 부분이 2번 나와요. 보통.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 관련했을 때 우편 취급국 제외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 있어서 내용 보시면 우편 취급국 제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내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또 달라요. 국내 우편에서 별납에 대한 별납을 어디서 취급하느냐라고 하면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근데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냐라고 하면 우편 취급국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비교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편 취급국 관련했을 때 국제우편의 별납에서는 제외하고요. 반면에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얘를 갖다가 포함한다라는 거죠. 포함한다라는 거 구분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접수된 우체국은 국제우편물류센터나 부산 국제우체국 앞으로 해서 별도 우편자료 체결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번 내용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국제특급 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하므로 별납 취급에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네 번째 발송 신청서 관련한 발송인 교부용 한부 우편 날짜 도장 날인한 후에 발송인 교부, 그 다음에 국제우체국 송부용 할부는 우편 날짜 도장 날인한 후에 우편물과 함께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 국제우체국 선편으로 해서 보낸다라고 했는데 이게 발송 신청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접수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수증. 접수증 관련했을 때 보시면 발송인 교부용과 국제우체국 송부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송 신청서 관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발송 신청서는 접수창고 보관용과 발착부서 보관용 이렇게 두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도장 날인한 후에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접수 담당 부서에서 보관하는 거고 이와 관련했을 때는 발송 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전부 다 발송 신청서 관련했을 때 설명에서도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하고 여기서 보면은 요 내용에는 특별히 우편 날짜 도장에 대한 날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게 이제 접수증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편 날짜 도장 날인한 후, 그 다음에 송부용 관련했을 때 보시면 우편 날짜 도장 날인한 후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발송 신청서와 접수증 관련했을 때 유일하게 빠지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발착부서 보관용에서 우편 날짜 도장에 대한 날인 표현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안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내용상으로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다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교재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 국제우편요금의 후납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담보금에 대한 제공을 갖다 보시면 1개월간의 발송 예정 우편물 요금액의 몇 배를 갖다가 담보금을 해서 제공합니까? 2배. 납부일은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합니다. 취급에 대한 조건을 갖다 살펴보시면 후납에서는 한 사람의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및 국제 소포 우편물이라고 했었으니까 그걸 다 연결해서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정답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시면 국제우편요금의 후납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취급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에만 허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취급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등기 취급 우편물에다가 취급 우편물에다가 플러스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된 것이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에다가 그리고 등기 취급 우편물 이렇게 해가지고만 허용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접수우체국에서 보관하는 요금훈납 우편물 발송표는 1년분을 갖다 매기고 매월분을 정리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표는 접수창구에 보관하고요. 우편물 수령증은 발송인에게 교부합니다. 네 번째 카드로 해서 납부한다라고 한다면 담보금을 면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취급국 관련했을 때 후납에 등기 취급 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에만 허용한다는 점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편요금 수침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의 취급의 대상 우편물은
인쇄물 봉투와 엽서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취급 우체국은 집배 우체국에 한하여 취급하고 모든 국가에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제외되는 국가가 있죠. 누구예요? 불가리아. 요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취인의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며 후납 취급도 가능하죠? 맞습니다. 네 번째, IBRS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신청서와 수취할 우편물의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보통 이제 견본 2매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했을 때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견본 2매를 갖다가 제출하는 것이죠. 근데 계약 체결 후에도 여전히 견본 2매를 갖다가 제출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편물에 대한 표시사항과 배달우체국장이 그 계약 체결에 따라서 계약번호를 갖다가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견본 2매를 제출하도록 또 돼 있다는 거 같이 연결해서 좀 봐주십시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발송 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리아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문제 보시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발송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송한 IBRS 우편물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냐? 이거는 발송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IBRS 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하며 그 밖에 부가 취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불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가 취급 관련해 가지고 불가하다라고 설명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BRS 그리고 IBRS, EMS 이것도 부가 취급에 대한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관련했을 때 부가 취급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전자상거래량 반품 서비스 내용에서도 부가 취급 불가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부가 취급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어디 있었냐? 예를 들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여기 그 다음에 국제 소포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가 취급 가능, 부가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안 돼요. 얘는 가능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대 중량은 50g이고 인쇄물은 1,1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내용은 맞죠. 인쇄물은 1,100원. 그 다음에 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엽서는 500원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500원. 네 번째,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해서 표시된 IB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해서 입력하나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해서 보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번에 9번째 문제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안에 보시면 요금별납 발송 신청서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접수 창고의 보관용과 그 다음에 발착부서 보관용이 있어요. 이렇게 한부가 있습니다. 우편 날짜 도장 날이 난 후에 접수 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발착부서 보관용 한부는 우편물 발송 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후납 관련했을 때 취급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제한이 있잖아요. 뭐뭐만 허용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반 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등기 취급 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거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은 요금 후납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접수 우체국에 보관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 발송표는 1년 번호를 갖다 매기고 매월 분을 갖다 정리하며 발송기관과 발송표 매수를 적은 표지를 붙여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우편물을 갖다 발송하는 자는 우편물 표시 사항과 배달 우체국장이 부여한 계약 번호를 수취할 봉투 또는 엽서에 인쇄한 경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 관련했을 때 그 전에 신청서와 견본 2매를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견본 2매를 갖다가 배달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편물에 대한 표시사항과 그리고 계약번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3개다라는 거죠. 10번 문제 보시면 해외 전자상고령 반품 서비스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편 요금 납부 불효 표시는 라벨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위치한 거냐? 우편 요금에 대한 납부를 갖다가 불효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편 요금을 갖다가 어디다 붙여요? 우편을 여기다 붙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여기에 요금 납부 불효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요게 라벨 오른쪽 윗부분에 있어요. 윗부분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발송 가능 국가는 1번이며 취급 우체국은 계약 국제특급 이용 우체국, 집배국에 한정합니다. 세 번째, 취급의 대상은 EMS 우편물로 한정하고요. 최대 무게가 2kg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kg. 2kg 굉장히 많죠. 우리 교재 갖다 살펴보면 섯장과 소형 포장물도 2kg, K패킷 관련했을 때 2kg 이내, 그 다음에 취급 속도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취급과 비우선 취급에 있어서 무게 한계도 2kg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인쇄물은 원래 5kg이잖아요. 근데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2k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인쇄물 얘가 5kg이에요. 그런데 캐나다하고 아일랜드 얘네들은 2kg으로 해서 제한을 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요거는 기본서 본문안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가면은 거기에 각종 뭐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요금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인쇄물 갖다 찾아보시면은 5k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2kg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부가 취급은 불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자상고령 반품 서비스와 그리고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관련했을 때 부가 취급 전부 다 불가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네 번째,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IBRS, EMS의 우편물 요금은 통당 10,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통당 10,000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시험 문제도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시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통당 10,000원이에요? 어떤 경우가 또 그러냐라고 한다면 국내 우편에서 우리가 보험, 취급, 보험, 통상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에 외화 등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있어서 표준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통당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10,000원. 외화 등기 관련했을 때 표준 요금이 10,000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전자상고령 반품 서비스 요금에 있어서 통당 10,00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금액적인 부분을 갖다가 확인해 주시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1번입니다. 라벨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11번에 보시면 해외 전자상고령 반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옳은 거. 동그라미 1번의 우편물의 규격은 국가별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다른가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할 경우에 반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에게 EMS로 발송하나요? 아니죠. 요거는 그냥 전송을 합니다. 전송합니다. 라벨의 규격에 최소 90에 130, 최대 140에 235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90에 140으로 되어 있어요. 90에 140. 라벨에 있어서 최소 구격이 90에 140. 그러면 90에 140이 또 언제 나오냐라고 한다면 사제 항공소간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사제 항공소관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거기에 최소 규격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90에 140mm. 그 다음에 우편 자루배달 인쇄물이라고 했을 때 이때 운송장 어떻게 돼요? 90에 140mm 이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IBRS EMS의 라벨의 규격에 있어서 최소 90에 140, 최대 140에 235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IBRS EMS 우편물의 요금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게 하며 후납 취급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4번. 반품 서비스 라벨 구매자에게 전송한다는 것과 규격에 있어서 최소 90에 140, 최대 140에서 23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에 보시면 국제회신 우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하고요. 그 국제회신 우표권 한 장은 그 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생한 항공보통소장 최고 요금의 우표와 교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최저 요금의 우표와 교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4지역에 20g 이렇게 되는 거죠. 4지역 20g. 이게 얼마냐면 850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UPO 총회가 개최되는 매 4년마다 총회 개최지 명으로 해서 국제회신 우표권을 발행하며 국제회신 우표권의 유효기간은 앞면 위축과 그 다음에 뒷면 하단에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앞면에 우측 부분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쫙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한 매당 1,450원에 판매되고요. 판매할 때 국제회신 우표권의 왼쪽 해당 난에 날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왼쪽 해당 난에 날짜 도장을 날인하는 게 있는데 이게 KR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 번째, 우표료와 교환을 마친 국제회신 우표권은 일정 기간 단위로 해서 조달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국제회신 우표권에 있어서는요. 발생 즉시로 해서 이걸 갖다가 반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서 보면은 2번이 된다는 것이 2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항공보통소장 최저 요금의 우표료와 교환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왼쪽 해당 날에 날짜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발생 즉시 수시로 해서 조달센터로 해서 반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내용을 봐주시고요. 요게 내용에 보시면은 요걸 날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날인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은 국제회신 우표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보통소장 4지역의 29g 요금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료와 교환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회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죠.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회신 우표권은 교환이 불가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외국의 서적대금 지불 수단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판매 제한과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보시면 20장 미만은 자유판매, 20장 이상 판매를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한 후에 판매하는 등 판매 수량을 갖다 합리적으로 해서 좀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량 관련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하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초과가 되는 거죠. 초과.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재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20장 이하, 그 다음에 20장 초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장 이하는 자유판매, 20장 초과 판매를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한 후에 판매한다라는 거.
자, 이어서 14번에 보시면 해외 전자상거래형 반품 서비스와 국제 회신 우표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해외 전자상거래형 반품 서비스는 기존의 국제 우편 요금의 훈합과 별납 제도를 활용해서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훈합과 별납 제도를 갖다가 활용한 게 아니에요.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외 전자상거래형 반품 서비스가 IBRS, EMS라고 하니까 요걸 갖다가 딴 거죠. 즉 IBRS는 뭐냐라고 하면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BRS, 요게 훈합과 별납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닙니다. 국제 우편의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을 갖다가 활용한 거죠. 그러한 제도를. 두 번째, 해외 전자상거래형 반품 서비스는 취급 우체국, 계약, 국제 특급 이용, 집배국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 회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고 할인 판매와 현금으로 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제 회신 우표권을 다량 구매한 경우에 수취인의 우편물 회신 요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구입 신청서에 확인해서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1번이 된다는 거죠. 얘는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를 활용해서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어서 15번에 보시면 국제 회신 우표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국제 회신 우표권은 UPU 총회가 개최되는 매 4년마다 총회 개최지 명으로 해서 국제 회신 우표권을 발행합니다. 두 번째, 우표료와 교환을 마친 국제 회신 우표권은 발생 즉시 수시로 조달센터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국제 회신 우표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국제 회신 우표권 교환도 같이 마감합니다. 네 번째, 국제 회신 우표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제 회신 우표권 미판매분과 교환분의 반납을 마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우체국에서 조달센터로 반납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언제냐? 1월 말입니다. 1월 말. 내용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지금 여기에 미판매분 및 교환분에 대한 반납을 마감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체국에서 조달센터로 반납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조달센터에서 UPU로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서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우리의 교재를 보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참고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 가만히 추려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 우체국에서 조달센터로, 반면에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조달센터에서 UPU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국제 회신 우표권은 우표류에 속하고 할인 판매는 불가하나 현금으로 교환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국제 특급 우편물과 소포품물의 우편 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하기 때문에 훈합 취급에 특별한 요건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훈합이 아니라 별납 취급이다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해서 입력하나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입력하지 않고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해서 보낸다라고 했었죠. 네 번째, 국제항공 우편물 및 민간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국제우편 서비스 일부는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중 더 큰 중량의 요금을 적용해서 우편 요금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된 내용이죠. 4번이 이게 가장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시면은 국제우편요금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국제특급 우편물과 소포우편물 우편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하므로 별납취급에 특별한 요건이 없다라는 게 정확한 문장이죠. 두 번째,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해서 입력하지 않고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해서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거기에서는 입력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가 정확한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 대비한다라고 하면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원문장의 정확한 문장을 기억하고 걔가 어떤 형태로 해서 응용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한번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갖다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IBRS EMS의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당초 판매 물품의 발송 주소와 반송처가 다를 경우에 반송처 주소를 갖다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reply paid 윗부분에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그 reply paid가 교재를 갖다 참고하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적는 거죠. 밑에다가. 여러분 교재를 갖다가 잠깐 보시면은 5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reply paid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제시가 돼 있고 그 밑에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송 주소를 갖다가 기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랫부분이에요. 윗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은 넣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해가지고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표류와 교환을 마친 국제회신 우표권은 발생 즉시 수시로 해서 조달센터로 반납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이제 많이 봤던 문장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랫부분에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장 관련된 국제우편 요금 관련했을 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막 많이 막히고 그러진 아마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제 문제 스타일에 적응이 안 돼서 과연 뭐냐? 이게 이제 숨은 거는 찾기 같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패턴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후부터는 보는 게 좀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해서 충분히 연습이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뭔가 숨은 그림 찾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거의 4장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